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지난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이제 지난주 반등에 따른 숨고르기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 등의 양시장 1% 내외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등락 보이던 증시는 반도체 대표주와 2차전지 대형주의 약세 심화에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반면에 밸류업 모멘텀의 금융주가 강세 보이고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헬스케어주가 상승한 점은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전일은 큰 폭의 환율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는 가운데 달러가 올 들어서 최저치로 하락을 하면서 달러 약세와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달러원 환율은 24원대 급락을 하면서 133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고 달러엔도 145엔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통위가 예정된 가운데 금리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환율 관련 부담은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환율 하락에도 지난 금요일에 1조 원 넘게 현물을 순매수한 외국인은 전일은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렇게 재차 나타난 엔화 강세에 일본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주요국 중앙은행 관련 이벤트가 대거 몰려 있어서 이를 앞두고 관망세가 작용했다고도 판단됩니다. LPR 금리 결정과 금통위, 또 FOMC 의사록과 우에다 총재의 연설, 그리고 잭슨 홀의 파월 연설 등 중요한 일정이 다수 존재합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에 3대 지수의 안도 랠리가 연장되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올 들어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총재는 9월에 잠재적으로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다면서 완화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또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30달러 선을 회복했고 시총 2위 자리도 탈환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및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지만 은행주 강세는 특징적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잭슨홀 회의에 파월 연설을 대기하는 가운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파월 연설 앞두고 제한적으로 하락했고 달러는 파월 의장과 우에다 총재 발언을 앞두고 달러 약세, 엔화 강세 흐름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유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안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3% 가까이 큰 폭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모멘텀이 제한된 가운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주 후반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을 대기하면서 증시는 안도 랠리를 연장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 강세의 흐름에 국내 관련주들도 전일의 낙폭을 회복하는 되돌림 장세의 연출이 기대됩니다. 중앙은행 총재 발언과 금통위 등 중요한 일정이 주 후반에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 종목 모멘텀의 흐름이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크레딧 위클리 자료입니다. 정영주 연구원입니다. 크레딧 주간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국채금리 변화분을 제외하면 회사채 수익률은 상승 압력이 높았습니다. 크레딧 이슈보다는 각 섹터별 수급이 스프레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매수 측면에서는 공사채와 은행채 선호가 강했습니다. 발행 규모를 꾸준하게 늘리던 카드채와 캐피탈채 더블A급에 대해서는 보험과 은행, 자산운용권의 순매수 순화가 관측됐습니다. 연초 이후로 주요 크레딧 이슈들이 하나둘 정리되면서 신용 스프레드 레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회사채 AA- 스프레드는 7월 말 이후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52주 재택값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9 수준입니다. 추가적인 신용 스프레드 축소 기대가 약한 상황에서 보험과 은행, 자산운용권의 여전체 수요가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긴 공사채와 은행채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크레딧 이슈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안전자산, 우량채, 손현상으로 보긴 힘듭니다. 예상치 못한 크레딧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채 시장 수급은 듀레이션 확대 기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공사채 발행에서 주목할 부분은 서로 다른 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순발행 기조로 전환한 겁니다. 공통 순발행 트리거는 국고채 금리 레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고 3년물 금리는 2.92%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 중이고 공사채 스프레드는 23bp로 과거 10년 장기 평균 수준입니다. 7월 말 이후로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된 상황에서 국고금리 3% 하위 현상이 발생했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끝단위 00, 05와 같은 수치를 기준으로 심리적 기준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고금리가 현 수준의 피벗 기대를 유지한다면 향후 발행사들의 심리적 트리거도 3%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해외 채권 관련 자료 발표 있겠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지난주 경제 지표를 리뷰를 해보자면 미국 CPI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기준은 지속이 되고 있고 이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하향되고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양호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미국의 소프트 랜딩 기대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침체 우려가 경감되고 소프트 랜딩 기대가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의 가파른 인하 기대는 축소됐습니다. 시장은 125bp가 아니라 연내 100bp와 75bp 인하 가능성을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의 관심은 잭슨 심포지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파월은 첫 인하를 알리는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빅컷을 시사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금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 채널인데 은행의 대출도 포함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회사채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파급 경로가 됩니다. 현재 미국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8월 초에 확대된 이후에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레딧 시장에는 연준의 긴축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경색도 발생하지 않고 미국 경제도 소프트 랜딩 경로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침체 여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사채 시장과 같이 통화정책 긴축의 파급 경로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금리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플래트닝입니다.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앞두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다가 최근에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다시 축소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도했던 인하 기대가 되돌려진 점, 두 번째 이유는 장기물의 기간 프리미엄이 하락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 프리미엄 관련해서 트럼프와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낮아진 점, 그리고 채권의 자산 배분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다시 재확인된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불확실성이 낮아진 점들이 기간 프리미엄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채권에 대해서 듀레이션 중립 그리고 크레딧은 소폭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를 드리고 있고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더 되돌려질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자료입니다. 김주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지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가상자산 ETF 관련돼서 여러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그리고 다양한 알트코인을 포함하는 지수 ETF 관련된 내용, 그리고 브라질이 솔라나 현물 ETF를 최초로 승인한 점 등입니다. 먼저 지난 8일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올해 1월에 제출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의 상장 및 거래 관련된 신청서를 철회를 한번 한 후에 재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SEC의 피드백을 반영한 자료로 좀 분류가 되고 시장 조작 내용과 포지션 한도 등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CBOE와 SEC 간의 조율이 존재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시장의 기대를 좀 높이는 모습입니다. 또한 나스닥도 SEC의 블랙록의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ETF에 대한 옵션 상장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이러한 옵션 ETF가 승인이 된다면 포지션을 해칭하고 위험 관리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이외의 알트코인들에 대한 ETF와 여러 알트코인을 포함하는 지수 ETF의 출시 움직임입니다. 지난 6월에 나스닥이 해시덱스 나스닥 암호화폐 지수 ETF의 승인을 시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ETF는 전체의 95%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구성하지만 나머지를 체인링크 같은 알트코인으로 포함을 시키려는 형태의 ETF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솔라나 현물 ETF를 브라질이 세계 최초로 좀 승인을 했습니다. 이미 선물 관련된 ETP는 한 3개 정도 존재했는데요. 현물 ETF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미국에서도 지난 6월에 이제 바네크 등이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해당 그 신청서 자체는 삭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지난 앞서서 그 CBOE와 관련해서도 볼 수 있듯이 좀 어떤 SEC와의 논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즉 미국 내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양한 가상자산을 ETF의 기초자산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하지만 올해 이후에 좀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활용도를 조금은 높여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이제 H현대일렉트로닉 인입 자료가 있습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1만 원을 제시하면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합니다. 목표 주가는 PBROE 방식으로 산출했으며 목표 주가의 12개월 포워드 PBR은 8.14배에 해당하고 전일 종가 대비로는 42.1%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의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국을 중심으로 고압 변압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맞춰 미국 익스포저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AI 확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 증설, 미국 내 전력기기 교체 시기 도래 등으로 인해서 고압 전력기기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주도하는 유럽 및 일본 업체들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산 변압기의 미국향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대일렉트릭 또한 수익성이 좋은 북미 수주를 확대해 나가면서 미국향 수출 비중을 기존의 이제 40% 수준에서 지금 70% 가까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선제적인 캐파 증설을 통해서 적시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엘라베마 공장과 울산 공장에 도합 1,000억 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면서 생산 능력을 늘린 바 있고 올해도 생산 공장 효율화와 조립 부지 확보 등에 450억 원 가량을 투자하면서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호황기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외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력망 밸류체인을 따라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주력 사업은 고압 전력기기였지만 대전용 중저압 전력기기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중저압 차단기 공장의 이전 및 증축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2025년 10월에 신공장이 완공되면 중저압 전력기기 생산 캐파 또한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일렉트릭이 2024년에는 매출액 3.5조 원, 영업이익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기기와 배전기기 부문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 45% 늘어나면서 외형 성장을 이끌고 해당 시장의 수익성 또한 이제 미국 지역의 수익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여하면서 이익률 또한 전년 대비 9%포인트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스페타시스 2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권태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몰티 권태호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파이 목표치가 75,0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이유는 AI 부분의 견고한 수요가 지금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MLB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ASP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2,047억 원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250억을 10% 상회를 했습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본사의 G사양 TPU 6세대 제품이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스위치 제품 판매로 인해서 믹스 개선 효과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 매출이 1분기 677억 원에서 2분기 788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중급 범위에서 수익성이 좀 예상되면 좀 낮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다층 제품 물량 비중이 70%를 유지하기 때문에 매출 성장 추세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4,383억 원에 영업이익 664억 원입니다.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는 각각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 공장의 레이아웃 재배출로 인해서 신규 4공장에 대한 램프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분기부터는 신규 공장이 매출에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800G 고다층 제품의 초도 양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가속기 물량 증가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익성 향상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크로에 따라서 테크 섹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AI 모멘텀이 좀 약화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멘텀과는 별개로 이스페타의 이제 피해 상승에 따라서 이익 성장 사이클을 보셔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 2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롯데케미칼이 1분기를 저점으로 2, 3분기, 4분기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회복 시점이 4분기로 좀 밀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의견 바이는 유지하나 목표 주가는 10만 8천 원으로 하향을 합니다. 현재 주가는 PBR 0.25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좀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100억 적자로 적자가 축소되었으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시황은 개선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과 미국 공장 이제 보수가 좀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미국 ECC 같은 경우에는 설비 트러블이 좀 발생해서 한 90일 정도 설비가 가동을 못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와 3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실적이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도 실적 적자는 축소가 되겠지만 여전히 큰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미국 공장 트러블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까지 이제 운임이 상승한 부분이 3분기부터 반영되며 실적은 계속 저조한 수준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에서는 크게 반등할 것이 3개월 정도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이선아 연구원이 게임스콘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게임스컴 2024가 21일부터 25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됩니다. 게임스컴 2024에 참가하는 국내 주요 기업으로는 크래프톤과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하이브와 일본 상장 기업인 넥슨 등이 있습니다. 어제는 게임스컴 어워드 2024 각 부문별 후보 발표가 있었는데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베스트 비주얼스, 모스트 에픽 2개 부문, 그리고 크래프톤의 인조이가 모스트 엔터테이닝, 넥슨의 더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베스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부문에서 수상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수많은 게임사가 신작을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게임의 흥행 척도인 게임스컴 어워드 수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8월 23일에는 게임스컴 어워드쇼 2024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 거짓 사례로 볼 때 게임스컴 어워드 수상 이후 출시 일정 공개일이 주가의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임스컴 2022에서 트레일러를 공개하고 3개 부문에서 수상한 네오이즐 피해 거짓은 게임스컴 어워드 출상 이후 유저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지스타 2022에서도 호평을 받으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 바 있습니다. 주가의 피크아웃 시점은 피해 거짓 출시 일정을 공개한 서머게임 페스트 2023 이벤트였습니다.
펄어비스는 게임스컴 2024와 지스타 2024에서 붉은 사막 B2C 시연 이후 연내 출시를 공개하고 내년 2분기에서 3분기경 붉은 사막을 정식 출시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네오이즈의 피해거짓과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차이점은 피해거짓의 경우 게임스컴 어워드 2022에서 수상 기대감이 전무한 가운데 게임스컴 어워드 3관왕이 주가에 서프라이즈로 작용한 반면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은 수상이 기대되는 AAA 게임으로 투자자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어 게임스컴 어워드 수상이 새로운 이벤트로 작용할지 주가의 상승 동력을 얻을지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